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을 바람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세균에 의한 감염이 특히 위암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는데요. 균에 감염이 된다고 해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무증상 감염에 대한 걱정을 하는 분들도 많고요. 검사로 감염이 확인될 때 재균 치료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감염이 되면 모두가 재균 치료를 해야 하는지 또 해야 하는 경우가 따로 있는 건지 치료를 하면 균이 완전히 제거되는지 오늘은 헬리코박터균 감염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잘 살펴야 할 필요가 있는 노인 우울증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나다의 Il cuero è uno zingaro 마음은 집시로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염을 비롯해서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과 같은 여러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것 중 하나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입니다. 그래서인지 헬리코박터균 감염을 알게 되면 재균 치료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위암 발생률이 높은 만큼 재균 치료에도 관심이 높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과 재균 치료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중앙대학교 병원 소화기 내과 김범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헬리코박터균 감염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흔한 편인가요? 네, 전체적으로는 전체 인구의 약 반수 정도가 감염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예.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위암 발생 위험이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헬리코박터균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이게 위암과 헬리코박터균이 연관이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헬리코박터균이 이제 만성화되면서 만성 위염에서 이제 위궤양 또 십이지장 궤양 이제 소화성 궤양과 함께 선종, 선암 또 위말트종이라고 또 임파선 암까지 같이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헬리코박터균이 1급 발암 물질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예. 1094년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1급 발암 물질로 규정을 했고요. 네. 최근에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도 발암 물질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1994년이면 꽤 오래 전부터 이게 발암 물질로 지정이 돼 있었네요. 예. 자, 그나마 이제 헬리코박터균 감염률이 조금 줄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이 감염을 좀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헬리코박터균은 이제 되게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전염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대변에서 나온 균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밖에도 이제 위액의 역류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균이 다시 입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헬리코박터균 감염 자체가 이제 주로 아동기 때 일어나고 가정 내 감염이 굉장히 중요한 감염 경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균 감염이 안 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이제 위생 관리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식사 전이라든지 또 화장실 사용해 손을 깨끗이 씻는 위생 습관을 들이는 게 좋고, 또 가족 간에는 예전처럼 이렇게 수저를 같이 쓴다든지 이런 건 좋지 않고요. 또 국이라든지 찌개 같은 것도 개인 그릇에 따로 덜어서 먹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전의 식습관으로 보면 이게 헬리코박터균이 옮을 확률이 더 많았겠습니다. 예. 요즘은 이제 위생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고요. 자, 건강 검진하면서 이제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소견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증상이 없을 때 받는 것 같아요. 무증상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까? 대개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분 자체가 대개는 이제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검진을 받게 되니까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 많이 알게 되시는 거고, 실제 질환 자체도 대부분은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초기 감염에서 윗뼈 통증이라든지 소화불량과 같은 위험 증상 같은 것이 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네, 초기에만 증상이 있을 수 있는 거군요. 급성기 초기에만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성화되면은 되게 증상은 없습니다. 증상 거의 없는 거고요.
그 헬리코박터균 감염 때문에 이제 치료를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뭐 전염성이 높아서 이걸 좀 피해야 되는 건지, 같이 뭐 식사하는 것도 좀 어려운 건지 어떤가요? 예. 근데 보통 치료 기간이 2주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예. 그 얘기는 이제 2주가 다 돼야지만 완전하게 나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실제 이제 재균 성공률이 한 70%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약을 다 드시더라도 다 낫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약을 드시는 중이라면은 전염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재균을 다 한 뒤에도 꼭 이제 재균 성공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고, 예. 또 확인되기 전까지는 철저한 개인 위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식사하실 때 아까 뭐 말씀해 주신 그런 위생 규칙 잘 지키고 아예 뭐 밥을 같이 먹지 않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거겠죠? 예,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정도는 예. 아니고. 예. 예. 위생에 주의하면서 지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예. 그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됐다고 해서 모두가 다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라는 말도 있던데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치료 원칙에 좀 구분돼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 그 꼭 치료를 하셔야 된다는 경우는 이제 소화성 궤양, 또 조기 위암으로 절제술을 받으신 경우, 예. 또 아까 말씀드린 위 말트 림프종 같은 경우가 될 수 있겠고, 예.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발증이 있거나 또 위선종으로 인해서 내시경 절제술을 받으신 경우도 요새는 되게 치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으로는 위암의 가중력이 있다든지, 그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폐 활성이 있는 경우, 또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증 등에서 특별히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경우에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예. 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아, 뭐 위험이 있거나 어떤 그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경우는 그 보험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좀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꼭 예,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겠습니다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치료 기간이 아까 2주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보통 어떻습니까? 2주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지. 예. 되게 이제 2주까지면은 이제 항생제가 충분히 작용을 한다고 보고요. 예. 2주 이상은 되게 쓰진 않고, 만약에 2주까지 서서 이제 치료가 되지 않으면 이제 내성이 생겼다고 보고 이제 치료 실패라 규정을 하고 이제 다른 약을 써야 되는 거죠. 예. 약을 바꿔야 되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치료하고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검사를 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건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 이제 재균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2주 정도 시간을 갖고 치료를 하게 돼 있는데, 이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즉 이제 검사 자체가 갖는 위험성, 실제 감염이 돼 있지만 이제 없다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위산 분비 억제제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2주, 또 항생제 복용하고 있는 경우는 4주 후에 이제 재균 여부를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균 치료라는 게 보통 2가지 이상의 이제 항생제하고 위산 분비 억제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되게 이제 재균 치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4주 이후, 되게 한 달 이후에 이제 이런 확인 검사를 하게 됩니다. 예. 확인을 해서 재균 치료가 잘 됐으면은 다행인 거고. 예. 재균 치료가 효과가 없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을 이제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항생제. 그 항생제 종류가 많은가 봅니다. 뭐 여러 개가 있고, 지금 또 사실은 이 헬리코박터라는 게 쉽게 죽는 균이 아니라서요. 예. 뭐 단일 항생제로 치료는 안 되고, 적어도 이제 항생제 2가지 이상을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또 사람에 따라서 이제 항생제 내성률도 다르고 해서 상당히 많은 항생제가 이제 뭐 치료가 안 됐을 경우 계속 쓰게 되는 이런 일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쉽게 죽는 균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럼 첫 치료에서 실패하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되게 최근에 나온 결과를 보면 한 성공률은 70% 정도 됩니다. 성공률이?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30% 정도 환자는 약을 잘 드셔도 이제 안 낫는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되는데, 이 점점 이제 성공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그건 왜 그렇습니까? 왜 떨어질까요? 그거는 이제 헬리코박터 감염에 의한 치료 전에 저희가 헬리코박터 때 쓰는 항생제, 특히 이제
저희 감기라든지 이런 폐렴에 뭐 예전에 많이 썼던 클라리스로마이신은 항생제가 있거든요. 예. 그 항생제에서 이미 이제 과거에 노출됐기 때문에 이 균 자체도 저희가 쓰는 클라리스마이신 자체에 대해서 내성을 갖게 생기기 때문에 네. 약이 안 듣게 되는 경우가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 쉽게 얘기하면 항생제 내성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약을 잘 드셨다면은 뭐 그거는 대개는 항생제 내성 때문에 치료에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네요. 그 약을 이미 뭐 옛날에 복용하셨거나 뭐 그런 경우에 약이 듣지도 않을 수 있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재균 치료를 잘하고 뭐 치료에 성공했다 이런 판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재감염 될 수도 있습니까? 뭐 일반적으로는 재감염 치료 성공 후에 재감염률은 한 3%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재감염이 되는 경우는 대개 1년 동안은 잘 안 되는데 가끔 이제 1년 내에 어떤 내시경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혈청 검사든지 건강검진에서 이제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가끔 그래가지고 이제 진료 볼 때 보면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이 가끔 계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년 내는 치료 후 1년 내는 재감염이 잘 안 이루어지는데 만약 6개월 내에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라면은 이제 재감염이 됐다기보다는 헬리코박터균의 재발, 완치가 안 됐다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완치가 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닌 거였다. 뭐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보통 이제 1년 내에는 그런 경우가 드물다. 예, 좀 드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생제 내성 문제 이게 좀 가장 큰 우려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헬리코박터 재균 치료의 어떤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헬리코박터 치료가 이제 항생제 위주로 되다 보니까 되게 이제 일반적으로 항생제 사용에 따른 부작용들,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물운변이라든지 설사 같은 것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치료에 들어가 있는 약제, 항생제에 각각에 따른 부작용에 따라서 또 대표적으로 뭐 금속성 맛이 난다든지, 또 뭐 알레르기 반응이 생긴다든지, 또 대변 색깔이 까매지거나 소변 색깔이 이상해진다든지, 또 뭐 치아 변색 같은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 물운변 설사는 이런 항생제에 기본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은 그 이런 것 때문에 좀 중도의 그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부작용 때문에. 예. 이제 뭐 가벼운 부작용이라면은 뭐 사실 치료 기간이 2주니까 그렇게 긴 편은 아니니까요. 약을 다 드시는 게 좋지만 일단 뭐 증상이 심하다. 뭐 특히나 이제 수양성 설사, 이제 물설사 같은 거가 반복적이라든지 아니면 탈수까지 올 정도면은 상당히 심한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담당 의사랑 충분히 상의하시고 치료를 지속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1차 치료에 실패하게 되면 이제 2차 치료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약을 바꾸게 되는 건데. 그 어떤 약으로 바뀌는 겁니까? 이게 항생제 종류가 몇 가지가 있나요? 이제 그때는 사실 저희가 2차 치료부터는 이제 구제요법이라고 해서 1차 치료, 기본 치료에 안 된 분들을 치료하게 되는데, 그때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위산분별 억제제에다가 그다음에 데놀이라는 비스무스 약제를 쓰게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항생제로는 메트로니다졸, 또 테트라사이클린 같은 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치료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2주 14일 치료를 하게 됩니다. 2차 치료 역시 기간은 똑같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그 재균 치료에 대한 치료 기준이라든가 지침서 같은 게 있습니까? 그 대한상부위장관 헬리코박터 학회에서 1998년에 이제 처음으로 헬리코박터 치료 지침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 뒤에 이제 2번 정도 개정안이 나왔다가 최근에는 2020년에 한국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치료 근거 기반 임상 진료 지침 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떤 환자한테 어떤 치료를 어떻게 이제 치료 약제를 구성해야 된다.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부작용은 뭐고 또 향후 경과는 어떻게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 어떤 환자에게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있다는 것은 그 환자마다 좀 개인형으로 맞춤형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인가요?
맞춤형 치료는 이제 치료적인 부분에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예. 어떤 환자한테 치료하라는 건 이제 보통 치료의 적응증이라 그럽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궤양이 있다든지 또 조기 위암 이제 그런 게 이제 적응증 이제 어떤 환자한테 치료하라는 거고요. 예. 이 맞춤형 치료라는 것이 이제 요즘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제 맞춤형 치료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치료 실패의 원인이 가장 중요한 건데 거기서 항생제 내성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치료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위산분비 억제제랑 두 가지 항생제를 쓰는 이제 표준적인 치료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클라리스로마이신이라는 과거에 노출됐던 항생제 때문에 내성이 생겨서 결국 치료가 실패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이제 개인별로 항생제 내성 여부를 따져가지고 항생제 감수성이 있는 쉽게 말해서 항생제 듣는 이런 약제들로만 구성을 해서 치료를 한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성공률이 더 높지 않을까 하는 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예. 그렇군요. 차이가 있는 거군요. 맞춤형 치료. 요즘 이게 많이 각광받고 있다고요? 예. 예. 그 조기 위암으로 내시경적인 치료를 받은 분들 중에서 그 재발로 인한 위암 그런 경우에는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원인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렇습니까? 예, 뭐 이건 뭐 잘 알려진 내용이라서 과거의 여러 가지 연구들을 보더라도 이 내시경 치료뿐만 아니라 실제 수술, 이 절제술을 한 경우에도 수술 후에 재균 치료를 한 군이 재균 치료를 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유의하게 이제 이식성 위암, 즉 이제 재발이 적었다는 보고가 있었고요. 최근에 발표된 이제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에서도 이제 위선종 혹은 이제 위암으로 내시경 절제술을 시행한 후에 재균 치료를 한 경우가 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이소성 위암 발생, 즉 이제 재발이 10% 이상 이제 낮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시성 위암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가요? 이시성 위암이라는 건 이제 일반적으로 위암을 제거한 뒤에도 남아있는 위의 다른 부위에서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한 뒤에 새로 생기는 위암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내시경 절제술을 했다. 이러면은 이제 되게, 보고자와 좀 차이 있긴 하지만 5 내지 한 15% 정도 이러한 이시성 위암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생길 수 있는 암인 거군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위가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처음에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런 것들도 헬리코박터균 감염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내시경적 치료를 받고 나면 이런 재균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이 헬리코박터균이요. 뭐 위장 질환, 뭐 위암 이건 당연한 거고 심혈관 질환, 당뇨병 위험과도 연관이 있다고 하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뭐 말씀하신 것처럼 헬리코박터균 감염 자체가 이제 심혈관계 위험 요인하고 관계가 있고요. 또 특히 이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발생 위험도를 증가하는 것으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헬리코박터균에 의해서 이 독성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는 캐그A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제 이것이 만성적인 감염을 일으키면서 혈관벽에 손상을 주고 이 손상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죽상동맥판이라는 게 있거든요. 죽상판이라는 이거에 의해서 죽상동맥 경화증이 생기고 이거에 의해서 또 2차적으로 이제 급성 관상동맥 증후 우리가 흔히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2차적으로 일으킬 수 있다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헬리코박터 감염 자체가 또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인슐린 저항성을 유도해가지고 혈당 조절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당뇨 위험성을 높인다. 보통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 치매와도 연관이 있을 수 있나요? 헬리코박터균 자체가 또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지고 또 뇌에 도달해서 잠재적으로 뇌 염증이나 또 신경세포 파괴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적으로 치매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헬리코박터에 의해서 위가 손상이 되면은 실제 위로 흡수되는 비타민
B12라든지 철분을 이제 흡수하는 걸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러한 비타민 B12나 철분 흡수가 떨어짐으로 해서 또 치매 위험성도 같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헬리코박터균 감염 여부는 이제 건강검진하면서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위 내시경만으로 알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헬리코박터균 검사 따로 하는 방법이 있는 건지요? 예, 만약 이제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된다면은 내시경 검사 도중에 예. 이제 위 조직을 채취를 해서 조직 염색 검사라든지 또 신석 요소 반응 검사 CLO라는 또 키트를 이용한 또 반응 검사가 있거든요. 예. 그 키트를 이용해서 이제 균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내시경 없이 한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호흡 검사로 진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 뭐 원리적으로는 이제 균이 위 안에 있다고 치면은 알약을 섭취하게 되면 탄산가스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 호흡을 통해 가지고 이 가스를 검출해서 진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호흡 검사가 제균 치료 후에 뭐 균이 성공적으로 제거가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가장 정확도가 높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겠군요. 예. 숨을 이렇게 후 하고 불어서 검사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이걸 뭐 요소 호기 검사 뭐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예. 장확도는 어떻습니까? 좀 높은 편인가요? 이렇게 뭐 숨만 불어서 그 판단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이제 그걸 조금 이해를 하시려면은 예. 이제 헬리코박터균이 어떻게 이제 위는 위에가 사실 강산이거든요. 예. 이제 어떻게 강산인 위 속에서 살 수 있느냐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헬리코박터는 유레이자라는 요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비를 해서 이 요소를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를 분해를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생기는 암모니아가 위산을 중화를 시키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위 점막에서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이 이산화탄소를 쉽게 말해서 표식제를 이용해서 이제 탐지를 해가지고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또 쉽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그렇죠.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위염이라든가 위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헬리코박터균 감염 여부 확인하시고 또 치료에 나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움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앙대학교 병원 소화기 내과 김범진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인희의 방랑자 듣고요. 계속 이어갑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노인의 건강을 살필 때 기력이 없어 보이거나 잘 드시지 않거나 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때 걱정하죠. 입맛을 찾을 수 있도록 뭘 드시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것도 그래서인데요. 물론 필요한 부분이지만 노인 우울증에 있어서는 몸이 아프다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마음을 살피는데 소홀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르신들은 좀 표현을 잘 하지 않아서 그런지 노인 우울증은 몸이 아프다 이런 말씀으로 얘기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노인 우울증은요, 그냥 일반적인 우울증보다 좀 증상이 조금 다른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흔히 우울증 하면은 전형적인 게 뭐, 나 우울해 하든가, 매사가 흥미가 없다든가, 의욕이 떨어진다고 하거나, 뭐, 체중이 감소하고 집중력이 감소하는 이런 증상이 전형적인 건데요. 노인에서는 굉장히 독특하게도 이런 우울감 호소보다는 애매한 신체 증상, 여기저기 아파, 혹은 기운 없다, 아니면 나 소화가 안 돼, 아니면 가슴이 답답해, 이런 증상, 잠을 못 잔다거나 심지어는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치매 같다는 느낌을 가지게 하고요. 성격이 변화하는 이런 증상들이 나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더 잘 살펴봐야겠는데요. 기운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당사자인 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그냥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왜 신체 증상을 애매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거 나이 때문이거니, 그리고 본인도 그렇죠, 가족도 그렇고 굉장히 무심히 넘어가기 쉽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울증이라는 생각을 별로 못하고 여기저기 아프다고 병원을 거치면서 이 방향이 틀렸으니까 잘 낫지 않은 경우가 많고, 또 하나 문제점은
진단이 설령 되더라도 스스로 또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그거 치료해서 뭐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거나 부담감 때문에 치료를 거부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치료를 제대로 받는 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오히려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으니까 예.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빨리 진단받고 치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어떤 감정의 변화를 그쪽으로만 생각해 버리면 예, 더 큰 비용을 치를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뭐 어르신들이 또 이 정서상 감정 표현이 좀 서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스스로 좀 슬프고 우울해도 왠지 그런 거 표현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어떤 부담감, 압박감에 네. 괜찮다고의 감정을 좀 축소하고 숨기는 경향이 있고요. 또 증상 자체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체 증상으로 위장돼서 나올 때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감정 표현이 익숙하지 않거나 또는 감정적 요소를 직접 드러내는 것, 이런 거에 좀 마음이 좀 불편감이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프다는 것으로 표현되는 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에서 특별한 원인이 없다면 우울증, 불안증 이런 것들을 꼭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괜히 얘기하면 자식들이 걱정하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마음도 계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이제 마음의 불편함이 실제로 몸의 이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맞아요. 네. 가령 아까 소화불량이다, 나 소화 안 돼, 답답하다, 가슴이 답답하다 그러면서 실제 입맛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식사량이 확 줄어버리면 이걸로 인해서 심한 체중 감소 그리고 기력 저하로 이어지면 제가 노인들의 문제는 사실 그 체중 감소 동반되면 골치 아프거든요. 노쇠가 되면서 근감소증, 골다공증 오지요. 면역력 떨어지니까 폐렴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감염증 오지요. 또 잘 넘어지게 되니까 고관절골절, 척추골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 고스란히 이어서 유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 노인 우울증은 뭐 내과적으로나 외과적으로 이상이 없음에도 그런 심리적인 변화가 감지될 때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체중이 빠지거나 갑작스럽게 식사를 못하거나 그렇다면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어떤 계기, 환경이 바뀌거나 증상을 유발시키는 계기가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고 오히려 심리적으로 우울증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또 노인들은 워낙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우울증인가 하고 의심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아니 만성질환 하나도 없는 나이분들은 굉장히 거의 안 드물잖아요. 계시죠. 예. 그렇죠. 고혈압이 있든 당뇨가 있든 고지혈증이 있든 퇴행성 관절질환이 있든 신장이 나쁘건. 근데 이런 병들이 식사나 외부 활동하는데 지장을 많이 받잖아요. 거기다 이런 걸로 인해서 통증까지 동반되면 어차피 삶의 질이 좀 떨어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역으로 이런 일들이 전부 스트레스로 다가오면서 우울증 그리고 상실감 같은 걸 더 자주 느끼게 할 수가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질환 때문에 우울증이 동반될 가능성이 크고 또 우울증으로 인해서 신체 증상이 다시 악화되는 악순환이 사실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런 점에서 우울증이라는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확인을 해서 그것의 악순환을 끊어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네. 말은 쉽지만 현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이런 노년기의 어떤 기분 장애가 기억력을 감소시킨다거나 해서 치매의 위험으로 혹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우울증 자체가 묘하게 노인들에게는 기억력 저하, 주의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 인지기능 장애가 오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치매로 오인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예. 그래서 구별은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이 치매 위험 인자가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학조사랑 해보면 우울증을 앓은 적이 있는 노인이 한 번도 앓지 않은 노인에 비해서 치매 발병 가능성이 적게는 2배에서 3배까지도 높다고 하는 보고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노인 우울증을 그대로 방치하면 경도 인지장애 위험을 높인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괜히 있는 게 아니군요.
괜히 있는 말은 아니고요. 예. 특히 왜 우리나라식의 대표적인 우울증은 화병이라 그러죠. 예, 맞아요. 예. 과연 화병이 있을 때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으냐? 그 결론은 뭐 앞서 잠깐 말씀드려서 짐작을 하시겠지만 맞다. 위험도가 올라간다. 즉, 그 스트레스가 알츠하이머병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뇌의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고 이것이 바로 알츠하이머병의 베타 아밀로이드 물질의 생산을 더 만들게 하기 때문에 해마의 손상을 유발해서 실제로 치매 발병 가능성이 좀 더 올라가고 인지장애 위험을 높인다. 괜히 있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예. 그 신경성 뇌 질환이나 또 혈관성 질환의 위험에 대한 검사 이런 것들도 받아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우울증으로 시작된 그러니까 되돌이킬 수 있는 인지기능 장애나 아니면 치매로 진행하는 거냐를 구별하기 위해서 당연히 뭐 혈관성 질환이나 신경성 뇌질환을 보기 위해서 영상 검사라든지 인지기능 검사를 정확하게 받아보는 것이 치료의 방향성을 정확히 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병원 방문해서 좀 그 위태위태하다시피 하는 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방치하면 상황은 더 나빠지겠죠. 그럼요. 자, 이 노인들의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으로 짚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아주 모호하게 신체가 불편하다고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여기저기 아프다고도 하고 이런 왜 신체 불쾌감. 근데 왜 검사에도 방향성이 안 잡히는 그런 게 제일 흔한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잘 살펴보면 불안감, 초조감, 그다음에 무기력함 이게 사실은 잘 살펴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증상이겠고요. 세 번째는 성격이 이상하게 변화한 것처럼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놀랍게도 그것이 바로 우울증에서 기인된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방향의 증상들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데 신체 불편감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밥을 못 먹고 소화장애가 있고 체중이 빠진다거나 기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 전부 다 거기에 속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정신과적인 그런 우울증 증상은 젊은 연령층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는 거 살펴보면서 놀랍게도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 성격 변화도 우울증의 증상이라는 거 요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격 변화. 예. 그렇죠. 그 평소에 하던 일을 잘 안 하게 되는 것도 문제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아니 평소는 굉장히 활발하게 잘 움직이시고 그다음에 뭐 전화도 즐겁게 하시고 예. 친구 만나는 것도 좋아하던 분들이 갑자기 전화 통화 귀찮고 나가는 것도 안 나가고 이럴 때 당연히 문제가 되기도 할 뿐더러 우리가 바로 치매와 우울증 감별에서 중요한 점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생각해야 되겠죠. 아,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좋아했던 일들을 귀찮아하거나 갑자기 그렇죠. 그만둔다거나 하면 네. 이게 우울증일 수도 있다. 의심해 봐야겠네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자식들은 이제 전화 통화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럼 뭐 목소리의 변화 이런 것들도 좀 감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뭐 같은 집에 살면은 얘기가 다르지만 아무래도 노인들의 자식들이 한 집에 사는 경우는 적으니까 예. 결국은 주기적으로 우리가 전화해서 뭐 상황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이 목소리가 톤이 확 바뀔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 목소리 톤도 좀 들어보시고 말이 갑자기 느려지거나 기력이 빠지거나 그러면서 또 우리가 꼭 그러면서 이제 여쭤봐야 될 내용들이 있겠죠. 일상생활에 별 문제가 없는지. 예. 예를 들면 항상 깔끔하게 청소하고 요리도 잘해 드시던 분이 귀찮아 그러고 안 하신다거나 이런 왜 어떤 그 아주 정확하게 스스로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비언어적인 그런 양상으로 드러나는 그런 증상을 자녀들이 잘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운동 나가셨습니까? 근데 귀찮아서 안 나갔어. 이러면 한번 좀 더 여쭤보고 그죠? 좀 더 깊숙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기능, 그러니까 보고 듣고 또 음식을 씹어 드시고 이런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것들의 변화가 생기는 것도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원래 나이 들면 이런 것 좀 떨어지잖아요. 예. 보는 것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힘도 약해지고 그래서
나이 들면서 오는 것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고립감, 우울감은 더 심해지겠죠. 근데 이제 역으로 이게 변화가 심했을 때 역시 우울증으로 인해서 이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위험 신호로 여기고서 아주 관심을 갖고 빨리 쫓아가서 확인하시고 병원에도 모시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잘 안 들린다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귀가 잘 안 들려.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보청기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청력을 높여드리는 거 이런 맞습니다. 것들도 우울증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도움이 되지요. 그러니까 왜 특히나 청력의 경우는 우울증과 치매와 직접 관련 있는 건 너무나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바깥 사회와의 연관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통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청기 요새 전에보다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드려야 될 것이고 또 씹지를 못하는 분의 경우 의치라든지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드리면 굉장히 삶의 질이 바뀌면서 우울증도 좋아지고 또 전신 상태도 좋아지니까요. 할 수 있는 거는 부지런히 해드려야 됩니다. 예, 잘 드실 수 있게끔 그죠? 예. 그렇죠. 보철을 하면 또 음식을 먹는 것도 하나의 삶의 재미잖아요. 가장 큰 재미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 시력, 청력, 또 저작 기능 씹는 거죠. 이게 그만큼 이 노인에게 있어서는 중요하다는 거죠. 예. 네. 이게 세계보건기구도 이게 활동성 노년이냐 아니냐 평가하는 걸로 방금 말씀 주신 잘 보냐, 시력, 잘 듣느냐, 청력, 그리고 잘 씹어 드시느냐, 저작, 이 세 가지 기능이 정말 중요하고 이런 신체 기능 상태가 삶의 질과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잘 챙겨드려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인정한 거니까요. 예. 그렇죠. 자, 이 뭘 드셔야 할까도 걱정인데 비타민 B군을 많이 먹는 게 좋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이 우울감이 생길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얘기하는 호르몬이 하나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세로토닌. 그렇죠. 그래서 이 세로토닌의 경우 물론 이제 단백질에 트립토판이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더해서 비타민과 무기질이 절대로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비타민 B6가 부족하면 B6이죠. 부족하면 세로토닌을 아예 잘 만들지 못한다라는 연구가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엽산도 관계가 있다고 하니까 엽산. B6나 엽산이 모두 다 비타민 B군이거든요. 그래서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비타민 B 또 12도 있다면서요. 중요한 게. 예. 그렇죠. 그건 어떤 겁니까? 비타민 B12, 그러니까 비타민 B12의 경우는 노인이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로 좀 유명한 거거든요. 이 역할이 세포에 DNA가 전부 있잖아요. 근데 그 DNA를 합성하는 과정에 굉장히 필수인 비타민으로 유명한 게 비타민 B12가 됩니다. 따라서 이게 부족하면 악성 빈혈이라고 알려진 거대 아구성 빈혈이라는 빈혈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신경 증상도 유발할 수 있는데 B12가 굉장히 독특하게 동물성 식품에만 함유돼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비타민은 전부 채소에만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반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동물성에만 있을 뿐더러 흡수 과정이 상당히 복잡해서 위에서 분비되는 뇌인자 라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노인들한테 그래서 부족하기 쉽기 때문에 좀 유명한 경우고요. 그래서 이 비타민 B12가 노인들한테 강조가 되는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기를 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고기에 들어있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빈혈도 생길 수 있고 또 동맥경화증의 위험도 높아진다는 거죠? 네네. 예. 이게 금방 말씀드린 비타민 B6, 그러니까 B6와 비타민 B12, 그러니까 B12 두 가지에다가 사실 엽산까지 세 가지인데요. 이게 전부 다 핵산, 즉 세포에 있는 DNA와 RNA 합성 과정의 필수인 비타민이 되겠습니다. 근데 세 가지가 전부 다 B 바이타민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이 부족할 경우에 빈혈도 발생할 수 있고 또 혈액에서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의 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올라가는 게 바로 동맥경화 유발 위험인자 중 단독인자로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을 하거든요.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심장혈관, 뇌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 올라갈 거고요. 또 우울증 발생과도 연관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비타민 B군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을 위해서 난 고기는 이제 거의 안 먹고 채식 위주로 먹고 있어.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지만 비타민 B12는 놀랍게도 동물성 식품에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채식주의자는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이게 부족하게 될 가능성이 생기고요. 그것 이외에도 아연이나 철분이라는 미네랄의 경우도 동물성 식품으로 섭취를 해주어야 효율적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채식주의자는 부족하게 되기 쉬운 그런 영양소가 됩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요즘 아연이 굉장히 강조되더라고요. 그런 건강 보조제들도 많이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아연은 기본적으로 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원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피부나 점막 건강이 나빠지고 상처가 생겨도 아물지를 않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점막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미각이나 후각이나 시력이 떨어지는 것하고도 직접 연관이 있고요. 신경 증상도 나오는데 즉 신경 증상은 활동이 저하되거나 그다음에 우울감 등이 생길 수가 있고요. 예. 더 진행이 되면 정신분열병까지도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미네랄이라고 할 수가 그러네요. 있습니다. 예. 자, 말씀해 주신 이제 비타민 B군, 또 아연, 또 엽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 어떤 게 있습니까? 비타민 B가 일단 많이 들어있는 거를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뭐 곡류나 견과류, 콩, 생선, 달걀, 우유 등 그리고 시금치 같은 프리니 채소에 전반적으로 많이 들어있으니까 예. 이런 걸 드시면 되는데 특히 B6, B6의 경우는 육류, 가금류, 생선류에 더 많이 들어있고요. 예. 또 엽산의 경우는 그 녹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B12는 육류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제가 채소를 많이 먹는 건 물론 좋은데 육류를 자꾸 강조하게 되네요. 그리고 아연은 굴이나 오징어 이런 해산물에 많이 들어있고 육류와 가금류에 많은데 특히나 아연의 경우 굴에 굉장히 많이 함유돼서 이게 왜 소위 그 남성 이런 남성 미네랄이라고 부를 정도로 예. 그렇게 불리기도 하는 그런 미네랄이기도 합니다. 예. 고기를 쌈 싸 드시면 되겠네요. B12와 그렇죠. B6가 다 들어가는 거니까요. 예. 맞습니다. 건강 보조제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아연이나 비타민 B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하던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도? 네. 특히 노인의 경우는 부족한 그룹에 전형적인 부족한 그룹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연과 비타민 B12, 비타민 B12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건강보조제를 선택을 하라 그럴 때 저는 오히려 아연과 비타민 B12 정도는 지금 특별히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드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괜찮다. 것 같다. 예. 네. 예.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필요하다면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또 노인 우울증 예방에 있어서 중요한 건 운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우울증에서 약물이 아닌 방식으로 가장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게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운동 자체가 엔돌핀이라는 것을 분비시켜서 이건 아주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건데 그럼 얼마큼 하느냐가 정말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연구 결과로는 생각보다 조금 강도가 아주 낮은 거는 효과가 적다고 해요. 근데 그 강도가 가령 일반적으로 성인이 한 6km를 빠르게 걷거나 뛰는 운동을 일주일에 3번 이상 해라 그러는데 어이구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러면 제가 항상 운동할 때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하는 정도의 운동량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3회 내지 5회 30분 이상 약간 숨이 찬 정도로 걷기. 예. 이런 정도의 운동을 꼭 해주시면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니까 요거 운동만큼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연세 높으신 분들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어르신들 체육센터에서 운동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 표정이 정말 밝고 옷도 반짝반짝 굉장히 화려하게 입으시거든요. 예. 그렇죠. 저는 그거 보면서 참 정말 좋아 보인다. 건강해 보이고 예. 마음도 얼마나 유쾌하시겠습니까. 예. 그럼요. 바라보는 저희도 기쁜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부분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자, 오늘 노인 우울증에 대한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조동진의 나뭇잎 사이로 들으면서 모두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뭇잎 사이